엔비디아를 가본 사람이긴 하죠. 그래도 출연하신 분 중에서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가본다고 다 하는 건 아닌데, 저는 큰 틀의 흐름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결국에 엔비디아가 무너졌다라는 얘기보다도 오히려 이게 AI의 거품이 꺼진 거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I가 거품이었나? 분명한 건 버블이라는 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또 하필 다들 굉장히 관심이 많고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오셔서 기대가 됩니다, 이사님. 엔비디아가 한 15%쯤 3일 만에 빠지니까 예.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떠세요? 참 뭐 엔비디아를 가본 사람이긴 하죠. 그래도 아마 출연하신 분 중에서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가본다고 다 하는 건 아닌데, 저는 큰 틀의 흐름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예,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결국은 엔비디아가 무너졌다라는 얘기보다도 오히려 이게 AI의 거품이 꺼진 거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I가 거품이었나? 거품도 아니었는데 왜 거품 논란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왜냐면 이제 거품이라는 게 되려면 지금까지 올라온 기업들의 실적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99년 닷컴 버블을 제가 직접 매매를 하면서 겪은 사람이고, 그 당시에 올랐었던 닷컴과 관련된 기업들은 실체도 없었어요. 대부분 그럴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네.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해서 주가를 수십 배씩 올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는 과열일 것이다, 단기간에 급등했다, 이런 얘기를 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적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터무니없게 숫자를 끌고 온 것도 아닌데, 버블 자체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용어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강하냐 아니냐, 일단 조종은 건강한 건 없죠. 항상 아픕니다. 뭘 하더라도. 그런데 뭐 그동안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단순히 급등을 한 게 아니라, 오른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오른 측면들도 있었고, 또 최근에 6월달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이슈도 좀 있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액면 분할을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단기간에 많이 사실 매수했었던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꽤 많은 펀드나 ETF에서 리밸런싱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아직 이제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뭐 예컨대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거의 1등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일반 펀드, 이제 미국계 펀드 중심이겠죠. 글로벌 펀드들은 이 기업에 대한 비중을 저절로 높여야 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담는 것들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게 그치고 나니까 또 이제 쉬어가는 국면도 있을 거고, 네. ETF도 마찬가지였고, 또 하나는 최근에 펀드 중에서 알고리즘 펀드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큰 펀드들인데, 이 알고리즘 펀드들은 추세가 계속 올라가면 따라 샀다가 반대로 또 추세가 조금 이제 밑으로 꺾이지 않으면 계속 따라 팔아요. 이런 어떤 알고리즘들 때문에 뭔가 조금 더 격하게 움직였다. 그냥 쉽게 지금 시장을 놓고 보시면 급등해서 오른 종목들은 저 정도 급락으로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저는 그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통상적으로 이 AI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이제 AI가 뭔가 GPU라는 걸 넣어서 계속해서 학습을 시켜도 더 이상 성능 개선이 뭐 크진 않아 라는 생각이 들거나, 또는 AI 자체는 안 끝났다 하더라도 이제는 엔비디아 칩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경쟁자들이 있는 칩이 있는데, 이게 대체할 수 있어서 이제는 엔비디아 거 안 쓰고 다른 데 걸 써,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면, 또 하나가 더 있다라면, 요거는 좀 이제 시장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야, 이제는 더 이상 학습할 데이터가 없어. 그게 지금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하잖아요. 디지털 데이터라는 게 무한정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학습할 데이터가 없네,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어떤 여러 가지 AI 발전과 관련된 벽에 부딪히거나, 또는 현재 말씀드렸던 GPU 칩의 엔비디아에 대한 독점적 구조가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AI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쉬어가는 것, 또는 꺾인 거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 꺾인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돌아보면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그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99년 당시에도 그 닷컴 관련주들 그렇게 무섭게 올랐을 때도요. 네. 통상적으로 20-30% 조정도 흔하게 받고 갔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정말 끝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조정받다가 그 뒤로 오른 게 훨씬 더 컸던 게 버블이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면 혹시 뭐 제 생각이 틀려서 뭐 진짜 주가가 더 험난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버블이라는 건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다. 첫 번째. 두 번째, 현재 이 엔비디아가 올라왔었던 거 관련했던 그런 그림들, 예를 들면 아까 독점적 구조라든가 아니면 AI 현재 기본 모델과 관련해서 성능 개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뭔가 잡음이 들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보통 뭐 한계용이 체감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발견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여전히 뭐 자체가 네, 변하진 않았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예, 이게 예.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8월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할 건데 저번 분기까지는 엔비디아 EPS 그로스가 그러니까 EPS 성장률이 400%가 세 분기 연속 넘었었는데 8월에는 작년의 기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웬만큼 실적을 내도 100%대로 EPS 성장률이 떨어지거든요. 물론 100%도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이지만 지난 세 분기 동안 기록한 거에 한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모멘텀으로 보면은 거의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조정 받을 때 오히려 이거를 팔고 뭐 다른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퍼센트로만 놓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쉬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뭐 닷컴 버블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실제 주도주들이 한 번 올랐다가 쉴 때는 며칠 쉬었던 게 아니라 그래도 꽤 쉬었던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도. 그리고 에너지를 비축을 하고 올라갔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이 그건지 아닌 건지는 저같이 잘 모르겠으나 뭐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저는 나중에 이 엔비디아의 진짜 끝은 우리가 지금 숫자를 논하고 이성적으로 논할 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후에 뭔가 이제 우리가 숫자를 넘어서서 진짜 이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또는 AI와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그 청사진 속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숫자들을 자꾸 땡겨오면서 무리하게 올릴 때 저는 그때가 오히려 주가가 끝이 아닌가. 그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중간에 어떻게 쉬어가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처음과 끝도 알기 어려운데 중간중간 어떻게 쉬어가고까지 맞춘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큰 그림이 유효하니 뭔가 이제 들고 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네. 뭔가 제가 볼 때는 더 아직도 여력이 남아있다라 보는 게 현재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어떤 큰 맥락에서 주목받던 그 주도주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것들이 전 세계의 쉬어가면 주도주죠. 전 세계. 네, 그렇죠. 단연 전 세계 주도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항상 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뭔가 빅테크들이 쉬어가고 엔비디아가 쉬어가고 그러면 다른 소외 종목들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면서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의견들도 이제 솔솔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사실 이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지수에 비해서 덜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동안 이렇게 오르는 가운데서도 실제 실적들이 개선되고 있었는데 워낙 지금 수급 여건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빼놓고 수급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개인 투자분들 나름대로 이제 집중력 있기보다는 워낙 분산이 돼 있으실 거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 워낙 돈이 많이 빠져나가서 사실상 힘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최근에 외국인들한테 많이 휘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어떤 식의 매매가 많냐면 어떤 특정 업종이 올라가면 그게 굉장히 쏠리잖아요. 이걸 사기 위해서 다른 걸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실제 실적도 괜찮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기업들이 지금 안 올라온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키 맞추기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제자리에 가 있어야 될 기업들이 제한된 수급 때문에 현재 오히려 제가 볼 땐 저평가를 받고 그럼 있다가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 어떤 섹터들일까요? 지금 섹터가 아니라 저는 업종별로가 아니라 종목별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같은 오늘도 보시면 네. 미국에서 반도체가 빠졌지만 IT 기업 중에서 오히려 올라오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있었으면 그거와 연관된 기업들은 오늘 정말 빠졌거든요.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오르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몇 종목은 안 되지만 대형주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 보면 실제로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확실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니 이거 뭐 이 정도까지 안 움직일 정도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기업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좀 공부해볼 만한 기업들을 몇개 저희들이 알려주실 기업을 수 말 있을까요?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구체화된 업종 어떨까요? 그러면 업종은 업종에서 지금 더 들어간 말씀드렸지만 세부 업종. 또 힌트가 좀 되면 좋을 것 IT 같아서요. 중에서 뭐 네. 하드웨어랄지 소프트웨어랄지 오늘 오늘 지금은 사실 제가 네. 지금은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같이 많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네. 오른 기업들을 꽤 유심히 볼 필요가 네. 있고 그냥 보고서만 읽어봐도 아 이게 이랬었네. 얘가 그러니까 단순 키맞추기가 아니라 정말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소외돼 있었구나. 그럼 요거는 그래도 한번 제자리를 찾아볼까라고 하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좀 쉬어가면서 있었던 그 종목들도 그 쉬어감이 덜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러면 사실 3부에서도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말씀 하셨으니까 오늘 장 초반에 SK 하이닉스가 3% 넘게 빠졌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기관 투자자분들이 순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외국인은 팔았는데 외국인 삼성전자를 샀으니까요. 근데 막판에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고 전자가 덜 올라서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엔비디아 영향을 이겨낼 정도 우리나라 수급이 바뀌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소외된 게 가는 게 아니라 또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해석을 어떻게 해주시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를 지금 논하는 거는 GPU가 엔비디아가 되느냐 아니면 또는 경쟁 회사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경쟁 회사가 더라도 HBM은 똑같이 하이닉스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시장만 AI 관련해서 GPU 시장만 커지면 그게 엔비디아가 됐든 나중에 암이 됐든 어떤 회사가 될지 모르겠으나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디램 업체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지. GPU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HBM 어차피 세 회사밖에 없잖아요. 우리하고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 삼성은 아직 좀 못하고 있지만 그러면 경쟁사가 생긴다고 해도 이들은 우리 걸 갖다 밖에 쓸 수밖에 없다고 보면 칼자루는 엔비디아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도 지금 공급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우리 HBM을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요거를 엔비디아하고 무조건 완전히 궤를 100% 같이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근데 한미 같은 거는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사실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만 이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네. 제가 시장을 보면서 어떤 것도 있었냐면 예전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네. 사실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이오와 관련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바이오 관련해서 법들이 이렇게 나오고 네. 있어요. 그 기억하실 네.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시바이오 미국에서 뭐 이런 얘기 안 돼서 나면서. 우시가 오르고 뭐 이랬었죠. 예.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날 그 얘기 나와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이오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바이오 시밀러와 대신 만들어주는 관련해서 거. 예, 대신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중국을 규제할 거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서 빠진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진짜 빠져야 될 종목들은 그날 올랐어요. 다 오르고 제가 볼 땐 이 친구들이 왜 빠지지? 그것 때문에 오는 거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은 진짜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반영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한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이 친구들이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 나중에 또 다른 업체 간다고 했었을 때 결국은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갈 예, 수 없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엔비디아 자체가 워낙 요 며칠간 주목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다면 그리고 네. 이거는 제가 되게 말씀하시죠. 조심스러운데 저 역시도 제가 AI를 안다라고 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은 엔지니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가 아닌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AI를 함부로 논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 뭘 알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단순히 많이 올랐더라도 그게 얼마나 어떻게 지금 시장의 파괴력이 있게 발전이 되고 있고 얼마나 성능이 개선되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는 얘기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네. 아닌 상황에서 옳은 거하고 통계로만 얘기하는 건 항상 특히 신기술이 있었을 때는 항상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던 경우가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기술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면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더하기 AI에 관한 한 이제 새로운 기술 같은 게 나올 때는 100% 단정하지 말자라는 조언까지 예, 왜냐면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할지 모르는 거고 그게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면 삼성전자가 AI를 엔비디아를 HBM을 포기하지 않았겠죠. 3를. 본인들 스스로도 몰랐던 거기서 그 업을 하고 있고 반도체로 평생
녹을 먹었던 사람들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거 애플이 특히 그랬었고 그랬었을 정도인데 과연 뭐 경제만 놓고 뭐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도대체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이제 저희가 모신 전문가분들이 그럼요. 더 훨씬 많이 아십니다. 잘 아실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이사님께도 사실 이런 뭐- 질문을 드린 뭐 건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린 게 저조차도 어. 알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네. 예,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러울 네, 수밖에 없는 그래도 입장이라서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항상 새로운 기술들은 나오고 또 여기에 있어서 100%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 해주셨고 이제 큰 맥락에서 엔비디아 급락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본 거고 또 다른 최근에 벌어진 현상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자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좀 시총 상위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언제든 이런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할 수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시총 상위에 있는 순위들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건 지금 시점엔 어떻게 해석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게 한번 이제 여쭤볼게요. 산업의 변화겠죠. 증시의 역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수출이 어떤 기업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총이 계속 변화해왔고 미국도 역시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술력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엔비디아가 1위까지 갔다 지금 무너지긴 했지만 그것도 이런 시대 변화겠죠. 지금 시총 상위에는 2차 전지 회사들 불과 2, 3년 전만 되돌리면 그 근처에나 있기나 했나요? 그런 것들도 변화일 거고요. 바이오 기업들도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일 거고 결국 이게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산업이 어떤 게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어떤 산업들이 크고 있나를 보여주는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이 시총이 변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산업이 굉장히 크고 있다는 의미도 갖겠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시장의 경기 순환 사이클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사이클이면 비슷하게 올라갔다 비슷하게 내려가고 또 일부 변동이 있었지만 크게 변동하지 않는데 뭔가 나름대로 시총 안에서 큰 변화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산업의 변화가 격하게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거기서 뭔가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진짜 글로벌적으로 뭔가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총이 굉장히 커지면서 어떤 새로운 시총을 구성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제 기억 속에 제가 99년 닷컴 버블 때 보면 통신업종이 거의 상위, 삼성전자 빼놓고 1, 2위 안에, 2, 3위 안에 다 들어있었고요. 지금 KT, 네. SK텔레콤, 그다음에 은행주들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밑으로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변화라고 보고 그 바뀔 때마다 오히려 그 업종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 고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주도주로 발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에 특히 코스피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제 2,800이라고 하는 약간 라운드 넘버 같은 게 되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생각보다 이제 힘이 약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삼성전자가 많이 못 올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엔비디아 이슈랑 연관이 돼서 요거 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랑 사실 같이. 지금 말씀 주신 게 정확한 게 삼성전자 역할이 제일 컸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중간이라도 했으면 지금 3천을 훨씬 넘었겠죠. 그럴 수 있죠. 3천 제가 볼 때 3천이 뭐예요? 그 이상으로 달리겠죠. 왜? 하이닉스의 상승률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대로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볼 때 3,500 훨씬 넘어갔어요.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분율이. 시가총 1위가 그 정도면 지수를 엄청 땡겼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르면 전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옆에서 같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삼성과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네, 네. 다 함께 가겠죠. 예, 어떻게 네. 보면 삼성전자 빼놓고 대부분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는 일단 기업의 가치로만 놓고 보면 괜찮은 거죠. 일단 싼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일반적인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숫자가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정도만 놓고 보면 일단은 뭐 여기서 더 약세로 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H뱅과 관련된 그런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프리미엄을 못 받는 것들 또 하나는 그 커지는 시장에서 아직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는 아쉬운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부정적인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HBM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지금 된다 안 된다잖아요. 투자자분들께서는 그걸 제가 볼 땐 된다 안 된다 가르칠 필요도 없고 되는 첫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되는 첫날 사면 그날부터 사도 수익을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미리 생각을 굳이 해요. 할 필요 필요가 없다는 없어요. 거죠.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또. 왜냐면 이게 저도 말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분명히 이렇게 되는 첫날이 되면 예. 아마 SK하이닉스는 빠질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럼 보통은 이제 원래 얘를 빠지고 오르면
빠진 거를 팔고 지금 되는 걸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주식을 벌 수가 있는데 보통은 되게 반대로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라는 그렇습니다. 게. 예. 그걸 정신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방법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어렵지만. 그거는 정신적으로 극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멘탈? 다만 어떤 게? 시장에서는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주도를 먼저 가지고 있다가 바뀌는 첫날 제가 볼 때 한다라면 오히려 왜냐면 그날 이제 매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은 좀 많이 밀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올라서 빵 떠버리겠죠. 예, 그냥. 예. 왜냐면 장중에 나올 게 아니라 뉴스가 장 하지만 전이나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이 2, 3일만 지나면 그 이상으로 다 극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손해는 감내를 하고 제가 볼 때는 해야 그 위험을 안아야 제가 볼 땐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아예 둘 다 안 들고 있고 다른 업종 요즘 좋은 거 많으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다가 그 첫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굴하지 말고 예. 그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왜냐면 지금 말씀 주셨지만 하이닉스는 잘 가다가도 혹시 그것 때문에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지금 밀릴 수 있다라면 안 밀 수 있는 업종을 들고 있는 것도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바뀌는 첫날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하니까 그 삼전후의 주주로서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상상을 해보고 예. 꿈을 한번 뭐 꿔봤는데 삼성전자 훌륭한 기업이라 예. 일단 기대는 이제는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섣부른 기대는 할 필요는 없는 아, 거고 그럼요. 이제는 네. 냉정하게 그래서 아마 처음에 저희들이 방송했었을 때 제가 우리 연합에서도 보니까 제목이 삼성전자는 증명을 해야 될 거다라는 게 제목이었었고 실제 지금까지 증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명히 지금까지도 못한 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다는 것도 네. 이제는 이견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식하는 사람들은 되게 네.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되는 첫날, 네가 보여주는 날 나는 거기 편성할 거야. 네. 예, 그 아, 정도면 그럼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뭐 당장은 단꿈을 꿨다. 그런데 단꿈만 꾸고 있을 땐 아니니까요. 그럼요. 저희가 엔비디아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중간중간 삼전 이야기로 네. 나왔으니까 엔비디아 급락과 맞물려서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라는 부분. 아까 엔비디아의 그런 큰 맥락 자체는 살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국내 반도체주 그리고 또는 엔비디아 관련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기업들 또 뭐 큰 타격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현재는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밀렸었을 때는 엔비디아만 밀린 게 아니라 사실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랐던 기업 하나도 같이 내렸어요. 퀄컴. 그죠? 퀄컴 같은 경우도 같이 내리다 보니 왜냐하면 퀄컴이 내린다는 얘기는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은 약간 희석되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그 관련 기업들도 좀 밀리지 않았나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사실 이것 때문에 오른 적도 없기 때문에 내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라 시장에서 그렇잖아도 삼성전자가 안 돼서 소외를 받고 있었는데 제한된 수급 내에서 또 엔비디아까지 조정을 받으니 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소부장을 투자하는 게 저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반도체 소부장 공부 많이 해도 생각보다 그런 관련 기업들을 매매했었을 때 참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네. 실력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게임을 저는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 고객들한테도 반도체 소부장은 지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머릿속에 지우시는 게 수익률 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혹시 최근에 뭔가 좀 손실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러면 다 대부분 여기였었을 거예요. 나머지 업종들은 약간의 변동이 있어도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쪽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고 특히 이제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본업이 있으시면 더 그래요. 그냥 본업이 없고 내가 진짜 개인 투자자고 정말 이것만 해 그러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면 굳이 제가 볼 땐 너무 어려운 게임에 동작 마실 필요는 없다. 나중에 올라간다 치더라도 그럼 그걸 지우면 그 자리엔 뭘 넣을까요? 그거 외에 다른 것들 너무 좋잖아요. 음식료도 나쁘지 않고 그런 것들 지금 얼마나 그 공부는 아예 안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너무 알 수도 있고 우린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런 건 다 배제하고 기술도 잘 모르는데 무슨 공정인지 뭐 이름만 들어봤지 그게 가슴에 와닿지도 않잖아요. 공대생들이 아니면 그러면 실제 나중에 내가 손이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그쪽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건 반대다라고 제 주변에서 여의도에서 그래도
정말 잘한다는 분들도 이거 하는 애들 제가 볼 때 특별하게 극소수 빼놓고는 이걸로 돈 버는 사람 별로 본 적도 없어요. 그들조차도 제가 볼 때 망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 가서 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더 불리한 게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 하신다라면 내가 직접 이거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이쪽 업계에 종사하고 이것만 정말 깊게 하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면 이거 드리는 시간에 딴 거 보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들어요. AI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 제일 잘했느냐. 그냥 한미까지 산 사람. 더 이상 살 필요가 있나요? 뭘 더 그 밑에까지 쭉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도 온 디바이스가 된다. 그냥 리노 공업까지만 하면 돼요. 그 이상으로 뭘 하죠? 그게 더 오를 건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하로 갈 필요도 없고요. 수익률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게 더 올라요. 사실은 기술적 해지도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뭔가 가장 기술적으로 이걸 구현할 때 저희들이 볼 때도 기술력이 높아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 정도면 사실은 충분하다. 그 이하까지는 제가 볼 때 별로 볼 필요 없다. 이거니까 여기까지 가고 제가 볼 때는 이미 그거는 수익을 내기 너무 더 어려운 어떤 환경으로 치닫고 네.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음식료는 그렇다 치고 요즘 미용기기, 뭐 화장품, 그다음에 뭐 오늘 오른 조선 해운 뭐 등등등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 의견 좀 어떠실까요? 근데 오늘 약간 이런 주도주들이 예를 들어 뭐 식품 좀 밀리고 현대일렉트릭 좀 밀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그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음식료나 화장품 움직이면 이게 통상적으로 몇 달 동안 이렇게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음식도 미국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뭔가 이제 확산되는 국면에서 초기 국면인 거고 음식료나 미용 이런 관련해서는 일반 그냥 한 번 써본 게 아닌 거잖아요. 진짜 좋으니까 쓰는 건데 이 관련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내구재보다 회전율이 되게 높아요. 무슨 얘기냐? 자동차는 한 번 사면 10년 또는 5년 정도인데 화장품은 계속 사지 않나요? 사고 또 사고 먹을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말해 예를 들어서 불닭을 먹는다 그러면 오늘만 먹을까요? 오늘 2개 먹을 수도 있고 3개 먹을 수도 있고 회전력이 되게 높아서 저변이 확대되면 될수록 굉장히 이익 추가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올해 누가 이제 아까 그 좋은 짤도 돌렸던데 올해 엔비디아보다 불닭이 더 올랐거든요. 그렇죠? 훨씬 더 좋은데 이거 지금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일단 왜 불닭을 좋아하는지 일단 아는 사람이 있나요?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모르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하지.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서 중국 갔다 왔는데 너 중국 왜 가 그러는데 불닭 중국이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미국보다? 네. 미국과 관련해서 이번에 실적 나올 때 미국이 폭발적인 성장인데 중국이 더 폭발적이에요. 중국은 왜 더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을까요? 그쪽은 매운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원래가? 스쳐넘어서 그럼요. 그래서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나왔던 분기 실적부 여러분들 보시면 중국에서 팔린 불닭이 935억인가 그래요. 미국은 780억이고요. 그러면 미국 때문에 오른 건가요? 중국 때문에 올랐어요. 근데 거기에 미국도 가세해서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더 많이 팔린죠. 그러니까 중국도 191% 성장을 했어요. 여기는 260%나 더하지만 숫자는 이쪽이 더 크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보면서 균형을 가져가야 되는데 마치 오로지 미국 때문에만 오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음식에 대한 변화가 왜 이런 변화를 일으켰고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찰도 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사실 그쪽에 대해서는 잘 안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13, 14, 15년에 화장품하고 면세점 주식이 오를 때 네. 그때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 중국에 좋아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사이클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갔다고 전 기억을 하는데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내구재고 중국산을 많이 써서 그렇게 됐잖아요. 네. 이것도 그 사이클처럼 짧을 수 있을 가능성 없을까요? 그러면? 없어요. 네. 왠지 아십니까? 네. 중국은 견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됐었을 때 중국은 사드를 건드렸고 또 중국 애들이 한국 제품을 규제하려고 엄청나게 짝퉁부터 해서 많은 규제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음식료 같은 경우도요. 음식료도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갔었을 때 이게 못 들어오게 해서 수많은 장벽을 쳤어요. 미국은 최소한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때 우리나라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음식료나 화장품이 그냥 경쟁력을 잃은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네. 무조건 아닙니다. 장벽 때문이라고 보세요? 장복이 제일 컸고 네. 그러면서 무너지면서
그게 이제 따라올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훼손시키고 그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면서 전반적으로 이 시간이 걸리면서 자기 걸 키우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왜 무너졌는지 무엇 때문에 했는데 장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장벽 바뀐 게 때문이기 아니라. 때문에 미국이랑은 다르다 이렇게 다르죠. 보시는 거죠? 네, 최소한 알겠습니다. 미국이 나름대로 물론 나중에는 이제 식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사이클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중국들이 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건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네.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중국이 네. 좋아서 그렇다는 거는 그러면은 이거는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중국이 성장해서 삼양식품 그 라면 회사가 됐다는 거는 중국은 또 어느 순간 막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중국 그거는 때문에. 법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왜냐면 똑같은 거니까 옛날하고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중국도 라면 회사가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죠. 먹는 거 가지고 해서 요 최근에 불닭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는 그렇다. 네, 네, 예전에 알겠습니다. 우유가 대표적이었었는데 우리나라 우유가 거의 뭐 천문학적으로 치고 올라갔었어요. 와, 아주 굉장히 좋았었고, 근데 중국이 결국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걸 회방을 놨냐면 우리나라 거는 우유 생우유가 저온살균 중심으로 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야 저온살균은 안 돼. 이제 앞으로 고온살균으로 바꿔라고 해서 완전히 그 규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다 못 땡겼던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음식료가 꺾였었던 건 규제 때문입니다. 중국의 보호장벽 때문이었고 우리 음식이 안 되게 되려고 했었던 그런 이유 때문이었었지 결코 그들의 기후가 간번에 확 바뀌어서 꺾여서 아니다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되게 불편해요. 네. 그렇죠? 국내 음식료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중국의 상황은 아니면 중국을 둘러싼 환경은 실제로는 도대체 어땠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미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뭐 내년 2024년 증시를 2023년에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게 사실은 내년 대선, 그렇죠. 내년 대선이었는데 내년 대선이 아니라 올해 대선. 그렇죠. 네. 작년 기준. 그렇죠. 내년 대선, 내년 대선이었고 그게 1년 전부터 그랬는데 하물며 올해 대선이면 지금은 얼마나 주목이 될 것이며 또 심지어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이 이제 현재 시간 27일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를 생각해 보면 신재생에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 종목들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오히려 취임된 다음보다 그 전의 기대감 그게 있을 때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 뭘까? 뭐 이런 것들 아무래도 다들 주목해서 보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대선 토론에서 나오는 게 국내외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것인가? 이사님의 판단도 한번 여쭙고 큰 싶습니다. 틀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오늘 미국에서 그것과 관련한 기사가 아주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누가 더 바보냐 뽑는 게임이다. 이 얘기가 나왔죠. 예.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대선할 때도 누가 더 바보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뭔가 미국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도 와, 이 사람이 되면 정말 미국 경제가 굉장히 그죠? 뭐 정상적으로 좋아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게 나오긴 네, 하더라고요. 둘 다 네, 마음에 안 들어 맞습니다. 이런 게 지난 그러니까요. 대선보다 예. 많이 올랐대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글로벌에 다 같은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좀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뭔가.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어쨌든 그 토론을 통해서 판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있는데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하반기 시장은 그걸 서서히 반영해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럼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걸 보시면서 요약된 기사가 나오든 아니면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럼요. 보든 그럼 그걸 좀 정리를 해서 하반기 투자 전략은 이렇게 가닥을 세워야겠다라는 전략이 유효하긴 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특히 이제 두 후보가 강조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요? 그렇죠. 공통적으로도 그렇지만 우세한 후보가 그동안 없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강조하네. 또는 뭔가 좀 강력한 후보가 야, 이전에는 저런 정책이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다른 쪽으로 한다네라고 하면 실제 여부를 통해서 시장은 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도 반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영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둘 다 공통적으로 내거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거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특정 후보가 별로 그동안 없었는데 이런 거를 꼭 밀고 싶다 하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거 뭔가 새롭게 산업적으로 달라질 게 있다. 이러면 저는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게 옛날에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처음 당선이 될 때 이분이 얘기했던 게 전기차라는 걸 처음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 속에 LNF라는 회사가 주가가 그래서 그 해만 4배가 올랐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배가 올랐어요. 네, 4배가 올랐었던. 그때 뭐 전기차라는 게 지금 배터리도 제대로 안 만들어질 때였었고 막 그럴 때인데도 그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는 얘기죠. LG화학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네, 네. 그랬던 것처럼 뭔가 새롭게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새로운 대통령은 아니죠. 한번 했던 사람이고 또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갖는 게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네. 누가 되든 미국 정치가 그래도 조금 대단하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현재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기존의 대통령 했던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산업은 보호를 하거나 육성을 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컨대 뭐냐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열심히 밀고 있는 건 큰 틀에서 보면 미국에서 지금 제조업 기반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IRA법도 그렇고 칩스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결국 미국의 새로운 어떤 첨단 산업들을 유치를 하는 거고 그런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 건데 트럼프는 이걸 이어받아서 이 사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예컨대 미국의 제조업이 생긴다라고 하면 누가 생각을 해도 누가 미국 걸 사 저렇게 비싼데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미국의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제조업과 관련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트럼프가 내놨어요. 그게 에너지 관련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료를 쓰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 들어와서 제조업을 하면 가장 비용이 싸질 거예요. 전기료만 관련해서는 이게 첫 번째 정책이고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지만 모든 에너지와 관련된 규제를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유가를 큰 폭으로 낮추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만들면 누가 보더라도 미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정책이 뭐냐면 환율 정책이에요. 지금 트럼프 책사 중에서는 옛날에 USTR, 즉 무역대표부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책사가 돼서 공식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환율 정책이에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만들겠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환율을 절상시키겠다. 그 얘기는 즉슨 미국의 달러 가치를 낮춰서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이 제품을 팔아야 될 국가들의 소비 여력을 높여서 미국 물건이 잘 팔리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트럼프가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알고 있는 관세 정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 보면 뭔가 정책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은근히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국 정부, 미국 국가에 이익이 되는 거는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이 친구가 만든 제조업을 이 친구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연속선상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큰 틀에서 우리는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장이 강한데 환율이 좀 많이 올라요. 이게 네. 물론 유로가 약세해서 그렇긴 한데 보통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장이 한번 꺾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원화가 약세란 얘기는 달러가 초강세거나 네. 달러가 초강세거나 그런 역할인데 뭐 최근에 많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환율이 원래 이 정도 레벨 수준까지 올라오면 보통 위기 상황까지 내몰리기 마련인데 최근에 환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들어오는 외국인의 자금보다는 나가는 자금이 한 5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환율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원화가 강세로 가고 들어오는 달러 가치는 약세를 띠면서 우리 경제를 대변했는데 지금은 환율이 우리 경제를 대변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들어온 달러 중에서 우리가 상당부를 해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1990년대 후반, 98년도 때 외환위기가 있었죠. 그때는 우리가 수출이 줄고 외환보유고가 별로 없었었죠. 외환보유고가 별로 없는데 단기적으로 갚아야 될 외국빚, 외채라고 하는데 요걸 못 갚아서 생긴 게 외환위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이렇지만 우리가 달러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달러를 해외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미국 투자를 해놓고. 그러면 외채 못 갚나요? 갖고도 남죠.
그래서 이걸 위기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뭐 지금 말씀을 잘 주셨지만 유럽이 스스로 망가지면서 달러를 강세로 만든 역할도 있고 또 최근에 일본이 정책을 잘못 쓰면서 나름대로 일본의 엔화 약세가 오히려 달러 강세를 끈 역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이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오히려 현 수준 정도에서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은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정점에 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전히 뭐 제 생각대로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 하반기 안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는 게 전 올 여름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달러는 강세가 좀 더 현 상황보다는 조금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누그러진다라고 본다라면 사실 환율과 관련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의 주식을 사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원화가 이제 너무 약세로 가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온전히 반영한 수준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일부 저희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 대응 전략은 중간중간 네. 말씀은 해주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중심을 정확히 잡고 가셔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대응 전략, 네. 투자 전략 남기실 내용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변동이 굉장히 커진 거는 쏠림 현상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쏠림이 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만큼 시장에 일단 수급 여건이 일단은 좀 메말라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 보니 예. 되는 거로 보다면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SNS의 영향력이 커진 것도 물론 되게 잘하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추정하다 보니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죠. 이 쏠림은 당연히 종목이 오를 때도 급등을 만들지만 그 급등에 따른 조정도 급락을 만드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 시세만 놓고 보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대응이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거꾸로 간 적 꽤 있거든요. 네. 예. 결국에는 지나 보니까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고 내가 샀던 기업이나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면 이게 뭐 급등락이 있어도 더 들고 가면 되겠네 또는 야 이게 급락급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네라는 판단이 서더란 얘기죠.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좀 더 차분히 그 산업이나 종목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면 제가 볼 땐 변동에 그렇게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나보면 제가 올 상반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올 1분기 때 이 시장이 이랬거든요. 그때 네. IT 관련주들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변동성 심했는데 지나보니까 별것도 아니었어요. 왜? 결국 제가 좋게 봤던 변압기는 그 뒤로도 몇 배가 올랐거든요. 그럼 우리가 단기 변동에 취하는 게 맞느냐. 그렇죠? 그래서 너무 변동에 일희일비하면 여러분들의 전화 심리적으로도 무너질 거고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그래도 단기 급등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조금 더 그 관련 기업이나 산업 이런 거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시면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변동성에서 내가 그래도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안다라면 그 변동에 너무 그렇게 휩쓸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공매도가 현재는 금지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옛날 사이클에 비해서 순환매가 안 나온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빠지는 건 계속 빠지고 오르는 건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번 사이클에서 극도로 많이 오르고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종목은 정말 매일 빠지는데 내년 3월에 만약에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공매도가 혹시 재개되면 그동안 안 올랐던 우량주라고 표현하는 종목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그거는- 계속 주도주가 예. 가는 거냐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개인분들이 괴로워하셔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2006년에서 8년도 그랬고 90년대 후반에도 그랬고 또 중국의 소비가 있었던 2010년대도 그렇고 주도주가 바뀌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관련 기업들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올라올 때는 주도주는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럼 장이 아주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면 그 얘도 오르고 그런 밑에도 거죠. 예. 올라가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소외됐던 기업들이 올라오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모 회사에서 실제 2006년에서 8년도에 펀드를 하나 런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이 산업화가 이슈였었고 그래서 조선, 철강, 해운 이런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펀드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기업들을 담았었어요.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하이닉스였었어요. 그 펀드 30% 마이너스 났어요. 네. 예. 결국은 더 죽었거든요. 근데 논리는 뭐였냐면 야 1000에서 2000 갔는데 이게 있는 게 맞아. 근데도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로 가더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반면 교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소외된 기업은 소외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기업들 중에서 상승장에서는 뭔가 좀 더 업사이드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더 유리했던 투자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이 시간은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